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얼마 전 동서 시집살이에 5, 6월에 서리빨 칠 뻔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다들 봄꽃에 즐거울 때 저는 매일매일 동서와 살얼음판 위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둘을 낳고 살면서 시댁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걱정을 제일 먼저 해주는 시댁이었어요. 결혼 당시에 양가 도움 없이 남편과 둘이 모아둔 돈으로 시작했었는데 어머님은 항상 미안해 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둘이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불만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마음이 많이 쓰이셨는지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어요. 저는 친정이 지방이라 멀어서 자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딸처럼 챙겨주셨어요. 어머님께 미안해서 괜찮다고 하는 저에게 어머님은 다정하게 말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돈한테 우리 며느리 잘해주겠다고 하고 데려왔는데 내가 당연히 해야지. 저 이제 입덧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입덧 괜찮아졌으면 더 잘 먹겠네.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라.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사랑은 돈 주고도 못 살 만큼 값진 행운이었어요. 저는 억만금을 가진 시댁이 있다 해도 지금의 시댁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성실하고 알뜰한 사람이라서 부자처럼 살지 못해도 없이 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원래 결혼이라는 게 양손 가득 쥐고 시작해도 살다 보면 두 손이 텅 비는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욕심 없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비록 대출받아서 마련했던 집이지만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이라 좋기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쓸고 닦을 정도로 아끼는 보금자리였죠.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네 식구 보금자리에 입주하던 날 남편이 귀여운 이벤트도 해줬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돼서 병원이라도 한번 가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이 그걸 알고 저에게 중고차를 선물해 준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더 신난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만나서 그동안 고생 많았지? 혼자서 애들 보려면 힘들 텐데 편하게 다니라고 내가 중고차 한 대 뽑았어. 앞으로도 우리 더 열심히 살자. 그동안 남편이 용돈에 보너스까지 모아서 산 차라며 중고차를 사줬어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배려해주는 남편 덕분에 부족한 것도 모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던 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건 중마고우였던 남편의 부장님과 엮이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도 남편은 부장님을 저에게 따로 소개시켜주며 가장 믿는 인생 선배라고 소개해줘서 알고 지낼 수 있었거든요. 저희 결혼식 때도 축의금을 200만 원이나 해주실 정도였죠. 남들은 30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데 혼자 200만 원이나 하는 걸 보니까 각별한 사이구나 생각했어요. 당시에도 부장님은 자식들은 캐나다로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였는데 종종 캐나다에서 선물 왔다고 저희도 따로 챙겨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남자가 혼자 사는 건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캐나다에서 보낸 선물 준다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셔츠는 구겨져 있고 옷소매도 얼룩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선물까지 챙겨와서 남편이랑 애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부장님께 말했습니다. 아유, 옷이 이게 뭐예요? 이런 게 다 와이프 욕먹이는 건데 주말에 한번 가져와요. 우리 남편 거 세탁할 때 같이 해드릴게요. 아유, 괜찮아요. 가끔 같이 저녁 먹는 것만도 기러기 아빠한테 황송해요.
저는 후줄근한 부장님 모습이 신경 쓰여서 신경 써주려 했던 건데 부장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혼자서 적적할 것 같아서 남편 보고 같이 퇴근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던 적도 많았네요. 그렇게 서로 챙겨가며 집도 오고 갈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부장님은 집에 올 때 꼭 빈손으로 오질 않았죠. 한 번은 자기가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고 양손에 선물을 한가득 들고 오셨는데 그것도 민망한지 저에게 민망한 듯 말하더군요. 내가 너무 자주 와서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니죠? 맨날 먹기만 해서 몇 개 사봤는데 받아요. 다음에는 그냥 오세요.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건데요, 뭐. 부장님은 그 후에도 초대하면 늘 양손 가득 오셨고 바빠서 아무것도 못 사는 날은 나중에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며 돈도 챙겨주며 가실 정도로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혼자 계시는 동안 가깝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부장님은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자기 애들도 이럴 때가 있었다고 잘 놀아주셨어요. 애들이 연년생이라 힘들었는데 부장님이 집에 오시는 날은 애들을 잘 봐줘서 저도 너무 편했습니다. 이렇게 자상한 부장님 덕분에 저희 식구들이랑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너무 팔자가 편해 보였는지 남편이 청천벽력처럼 사고를 쳤더군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주 놀러 오던 부장님이 연락도 안 되고 잘 안 오시길래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부장님 무슨 일 있으셔? 요즘에는 집에도 잘 안 오시네. 기러기 생활도 적응이 되셨나? 혼자서 잘 지내는 것 같던데?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 대충 대답을 하고는 말을 돌렸습니다. 늘 부장님 이야기만 나오면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하던 남편의 태도가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남편이 애써 숨기려 했던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시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면서 우편함을 봤는데 남편 앞으로 독촉장이라며 카드사에서 온 고지서가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이길래 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 대출만 생각해도 벌벌 떠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카드 대출을 받았나 황당하기만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카드 대출을 3천만 원이나 받아놓고 상환도 못해서 독촉장이 날아온 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의 없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카드 대출 이자가 얼만데 이런 짓을 했을까 어안이 벙벙했어요. 혹시 시댁에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도 됐다가 그래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빌렸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거실로 불러앉혔어요. 그리고 카드사에서 온 우편물을 펼쳐 보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카드사에서 3천만 원이나 뭐 하려고 빌렸어? 시댁에 내가 모르는 일이라도 생겼어? 남편은 제가 꺼낸 고지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쳤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장님이랑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데 애들 유학 비용 때문에 술을 잔뜩 마시면서 우시더라. 그러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나도 거절해 봤는데 정말 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도와드렸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남편은 부장님의 보증까지 선 상태였고 그것도 모자라 카드 대출 3천까지 빌려줘서 총 7천만 원이나 해준 겁니다. 그동안 부장님은 5년이 넘는 세월을 유학 비용으로 8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는데 애들이 학교를 입학하면서 1,000만 원씩 보내다 최근에는 1,500만 원까지 보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보증을 함부로 서주냐고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친한 건 친한 거고 남의 집 애들 교육 비용에 뭐하러 돈을 빌려주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받을 수는 있는 돈이냐고 소리쳤어요. 독촉장까지 날아왔는데 저희는 끌어모을 돈도 없었고 결국 집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부장님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 땅만 팔리면 바로 준다고 했다는데 그 땅이 언제 팔릴 줄 알고 기다리나요? 결국 저는 제가 아끼던 집을 내놓고 월세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도와줄 상황이 아니라 저희 부부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월세살이 하는데 자기 자식들은 캐나다에서 키워보겠다고 우리 가족을 사지로 몰아세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사하고도 한동안 부장님의 부자도 꺼내지 말라고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급한 돈 갚고 이사하고 나니까 남편은 용돈도 마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회사에서 나오는 작은 떡값도 꼭 저한테 보내곤 했죠. 정말 바닥부터 시작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짐 정리하고 자리를 잡고 나니까 애들 봐서라도 다시 심기일전 해보자 했어요. 남편도 주말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부지런하게 뛰어다녀서 애들 먹이고 입히는 게 부족하진 않았어요. 부장님도 돈만 생기면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아주셨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미 벌어진 일 한탄해봐야 어쩌겠나 싶어 이렇게라도 만회하자고 남편과 참 열심히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 시점에 도련님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동서와 만나게 된 거예요. 도련님은 서울대에서 만난 의대생이랑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졸업 후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도련님과 달리 예비 동서는 의사 면허 합격까지 시간이 걸렸고 드디어 합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 있는 도련님이 장가 가는데 뭐라도 해드려야 할 텐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처음 동서를 보고 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어요. 부엌에서 어머님이랑 음식 준비를 돕고 있었는데 애들이 거실에서 아버님이랑 도련님이랑 놀고 있었거든요. 동서도 애들을 좋아하는지 곧잘 보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첫째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로 가보니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동서가 첫째 아들한테 영어 이름을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게 뭐냐고 묻는 애를 면박을 준 거예요. 도련님도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동서는 우는 애를 달래는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요즘 애들 영어 늦으면 안 되는데 형님 아직도 영어 시작을 안 한 거예요? 동서, 그런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은 인사드리러 온 거잖아요. 어른들이랑 얘기나 잘하세요. 아버님도 당황하셔서 첫째를 데리고 방으로 가셨고 다들 동서를 처음 보는 자리다 보니까 어색하게 상황이 넘어갔어요. 다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분위기를 수습하려 말을 돌렸고 도련님은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더군요. 형수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에요. 좀 솔직한 사람이라. 의도는 어찌됐든 전 불편했어요.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해주세요. 도련님은 꼭 말하겠다며 가셨고 저는 이때부터 동서가 보통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솔직하다면서 자기 할 말 끝까지 다해서 미운 털 콕 박히는 사람. 동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사람이었죠. 동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처음 다 같이 시댁 식구들 모여서 밥을 먹게 된 날 바로 알았어요. 보통 처음 어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입맛에 안 맞아도 그냥 먹지 않나요? 어머님 음식이 조금 짠 편이라서 저도 처음 왔을 때 놀라긴 했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넌지시 말씀드리니 그랬냐며 웃으셨는데
어머님은 짜게 드시는 편이라 몰랐다고 하셨죠. 그런데 동서는 그날 처음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동서에게 음식은 괜찮냐며 물어보니 동서가 어머님께 말하더군요. 어머님, 음식이 전체적으로 너무 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조절한다고 했는데 간이 센 건가? 아니요, 그냥 너무 짠 것 같아요. 김치도 짜고요. 동서의 말에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셨고 시누이도 어이가 없었는지 동서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도련님은 밥 먹다 말고 당황해서 어머님께 해명을 했어요. 짠 음식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래도 맛은 있어. 난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동서를 한번 툭 치더군요. 그제야 동서도 건강 생각해서 그랬던 거라고 했지만 제가 봐도 지나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밥 잘 먹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꺼내느라 가방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가방을 본 동서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 형님, 그 가방 짝퉁 아니에요? 구찌 로고가 뒤집어져 있어요. 짝퉁 중에서도 완전 싼티 나는 것 같네요. 저는 동서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서는 자기 가방을 들어 보이며 계속해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돈 아낀다고 짝퉁 사는 것보다 차라리 좀 비싸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명품 사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저 이 샤넬 가방 3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쓰거든요. 형님도 짝퉁 쓰지 말고 제대로 된 거 사세요. 동서 말이 끝나자 서방님은 동서한테 왜 그러냐며 끌고 나가려고 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가방 좋은 거 든다고 사람이 명품 되나? 샤넬 가방만 입고 동서는 통 눈치가 없네. 생각난다고 다 말하지 말고 말 좀 가려서 해. 동서는 인사 온 첫날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고 도련님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결혼 준비에 신이 난 것 같았어요. 게다가 동서가 혼전 임신을 한 상태라 도련님은 더욱 결혼을 서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도련님 결혼식 당일에 참석했다가 눈이 뒤집힐 뻔했어요. 남편이 안 말렸으면 진짜로 엎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게 된 건 바로 동서 때문이었어요. 축의금을 내고서 신부 대기실을 갔는데 첫째가 동서를 보며 공주님이라며 신나하더군요. 아무래도 드레스 입은 모습이 동화책에서 본 듯 했었나 봐요. 둘째는 남편이 안고 첫째는 저랑 손을 잡고 있었는데 동서가 저를 보며 말하는 거예요. 형님, 첫째가 손가락질 하면서 말하는데 안 말리세요? 손가락질이라니 애가 그러는 건데 뭐. 너무 애들 막 키우신다. 3살 버릇 평생 간다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동서, 우리 애가 손으로 그런 거 기분 나빴으면 사과할게. 근데 동서가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 나도 불쾌해. 첫째가 3살인데 3살짜리 애가 손가락으로 말했다고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기분이야 나쁠 수도 있는데 꼭 말끝마다 교육 어쩌고 하는 게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를 나와서 알아요. 제 동기들 어릴 때부터 다 조기 교육받고 큰 애들이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한마디 더 하고 싶었는데 손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대로 나와야 했는데 화가 나서 그대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결혼식 날이라 참자고 달래서 겨우 참았네요. 누가 보면 애라도 여러 키워본 사람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그날 축의금도 도련님 결혼식이라 100만 원이나 했는데 밥도 안 먹고 애들이랑 같이 외식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했던 말들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는지 어째 신혼여행 다녀와서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왔습니다. 서방님은 저랑 동서 사이에 있던 일이 신경 쓰였는지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갔다가 저희 집으로 왔었어요. 이제 결혼도 했고 잘 지내고 싶어서 온 것 같았죠. 저도 앞으로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얼굴 붉힐 수도 없으니까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날 저는 집에 여우를 들인 격이었습니다. 동서랑 서방님이 도착해서 거실에 있었고 저는 두 사람이 가져온 과일을 내왔어요. 도련님은 저희가 이사한 집에 처음 와본다며 둘러보면서 말하더군요. 그러자 동서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 이사 오신 거예요? 여기 되게 구축 아파트잖아요. 애들도 어린데 좋은 아파트로 가시지. 왜 여기로 오셨어요? 아파트가 구축이라 그런가 주차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주차칸이 어찌나 좁아 터졌는지 벤츠는 주차도 못 한다니까요. 형님은 차 못 끌고 다니세요? 외제차가 주차하기 힘든 줄은 몰랐네. 우리는 국산차라 몰랐지. 이렇게 말하자 동서는 비웃더니 저에게 또 되지도 않는 훈계질을 하더군요. 형님, 요즘 애들 아파트 브랜드도 알고 차 마크도 다 알아요. 애들 나중에 왕따 당하는 걸 보기 싫으면 얼른 차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왜 그 나이에 월세를 살고 있어요? 정말 눈치는 어디 밥 말아먹고 왔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통에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서방님은 안절부절하면서 동서를 말렸는데 동서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알고 가야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동서에게 말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잠깐 월세 살려고 온 거야. 애들 좀 더 크면 우리도 집 다시 사려고 알아보고 있어. 월세, 중고 국산차까지 정말 애들 생각해서라도 꼭 하나는 바꾸세요. 동서는 정말로 걱정을 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해맑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대체 저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하는 말마다 가시 있는 말을 하는데 일부러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한마디 했죠. 동서, 내가 지난번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남 걱정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걱정도 되고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전 축의금도 많이 하셨길래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받고도 민망하네요. 내가 서방님 혼사에 그것도 못할까 봐? 그리고 자꾸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제가 동서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자 서방님은 동서를 말렸고 남편도 서방님에게 오늘은 이만 가보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며 일어났고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렇게 분위기 풀어보겠다며 왔던 서방님은 동서를 데리고 나가면서 죄송하다며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 후로 서방님네와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냈어요. 딱히 만날 일이 없기도 했고 만나봐야 불나만 생기니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명절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동서를 시댁에서 만나게 된 거죠. 설날에 다시 만난 동서는 임신 중이라 배가 제법 나온 상태였어요. 동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인사를 하고 거실 한 구석에 눕다시피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퇴교할 시간이라서 잠깐만 누워 있을게요. 그러면서 거실 한 구석에서 헤드폰을 끼고 눕는 겁니다. 저희 시댁은 며느리 눈치 주거나 하는 것도 없고 워낙 편하게 해주는 분위기이긴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당황하신 것 같았는데 이미 헤드폰 끼고 누웠는데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눈까지 딱 감고 거실에 누워있는데 코도 막혔는지 음식 냄새도 못 맡나 봐요. 저랑 어머님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기름 냄새 풀풀 풍기는데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귀 막고 눈 감고 누워서 한참을 안 일어나는데 진짜 대단한 여자다 싶었습니다. 아버님도 1시간이 넘게 누워있는 동서를 보며 혀를 차셨어요. 태교를 저렇게 오래 하고 누워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어찌나 유난을 떠는지 명절에 시댁 오면서 온갖 태교 용품까지 챙겨왔더군요. 시누이는 신기했는지 동서가 챙겨온 물건을 들춰보며 이게 다 뭐야 하며 동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올케는 짐이 다 뭐야? 하룻밤 자고 갈 건데 짐이 그렇게 많아? 뱃속에서 아기가 못 드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죠. 이거 서울대 동기들도 다 하는 거예요. 아유, 난 저렇게 하래도 못하겠다. 시누이는 동서 말을 듣더니 손사래를 치며 우리 애들 저런 거 안 듣고도 잘만 컸다고 장난스레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육아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 그럴 수도 있다 싶긴 했어요. 그때 어머님은 옆에 있던 저에게 귓속말로 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저런 거 안 해도 서울대 잘 간 거 보면 난 손 안 대고 코 풀었어. 그치? 어머님의 말에 전 웃음이 나왔고 어머니의 말에 다 같이 웃으며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자에 누워서 태교 중이던 동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우리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한테 봉투를 주며 말하더군요. 자, 숙모가 주는 선물이야. 받아. 그러면서 3살짜리 아이에게 봉투를 주길래 뭘 그런 걸 주냐며 거실로 갔어요. 첫째 손에 있는 봉투를 뺏어들며 다시 동서에게 주는데 동서가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돈 앞에 장사 없어요.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넣어두세요. 나중에 이사 가려면 이렇게 모아야죠.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돈 봉투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어요. 동서, 내가 만만해?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다 형님 생각해서 하는 소린데 왜 화만 내세요? 그리고 제가 서울대 나와서 의사까지 됐는데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 많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려줄 때 고맙다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동서의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저보다 더 화를 내며 동서의 말에 반박을 하셨습니다. 너는 위아래부터 배워. 위아래 없이 말하는 것도 태교 중인 거냐? 그게 아니라 형님이 빠듯하게 사느라 애들 교육에 통 신경을 못 쓰니까 한 소리예요. 그만해. 우리 손주들 네가 신경 안 써도 잘만 크고 있었어. 어머님이 동서에게 한마디 하자 동서는 금세 뾰루퉁해지더군요. 어쩜 그렇게 기분이 표정에 다 드러나는지 정말 애가 애를 가졌다 싶었습니다. 서방님도 동서한테 눈치를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삐져도 단단히 삐져버렸고 아예 막 나가자고 작정을 했더군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저녁을 차렸는데 동서가 돕겠다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식탁으로 옮기는데 반찬이 노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더군요. 가만 보니까 음식들이 서방님이랑 어머님, 아버님 앞에만 있는 겁니다. 제 남편이랑 애들 앞에는 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기가 막혀서 음식을 끌어다가 남편이랑 애들 앞에 두려는데 동서가 제 손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형님, 위아래가 있지 반찬 그냥 이쪽에 둬요. 집에 가기 전에 배라도 채우고 가려고 하시나 왜 그러세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저 배울 만큼 배웠고 다 알고 하는 소리예요. 형님 제가 말하면 화만 내시지 말고 좀 받아들이면 편하잖아요. 그래, 배울 만큼 배웠으면 명절 다 챙기고 가. 태교로 전도 붙이고 음식도 다 하고 해. 저는 동서에게 으름장을 놓고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먼저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고 애들을 데리고 남편이랑 나와버렸어요. 시누이도 인사만 하고 시댁에 가서 없었고 동서 보고 설 당일 음식 혼자 해보라며 나온 거죠.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점점 우리 애들까지 무시하는 꼴이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보고 고생했다며 일단 쉬고 내일 보자고 하셨고 아버님도 혀를 차며 들었던 숟가락도 내려놓으셨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즐겁기만 했던 시댁이 동서가 오고 나서 불편하기만 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동서 오고 나서 제가 시댁에만 오면 힘들어하는 것 같다며 너무 마음 쓰지 말라며 위로해 줄 정도였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는 꼴이었어요. 다음 날 설 당일이 됐고 어머님은 제게 전화로 말하셨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그래도 설날인데 애들이랑 와서 밥이나 먹고 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멋대로 굴었어요.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만큼 고생하면서 애들 키우고 남편 건사하는 거 힘든 일이야. 날 봐서라도 눈 질끈 감고 한 번만 왔다가 내가 입단속 제대로 해놨어. 저는 어머님의 부탁에 다시 짐을 챙겨 시댁으로 갔어요. 동서가 있어서 진짜 가기 싫었지만 어른들도 다 계시고 음식도 하다 말고 뛰쳐나왔으니 맏며느리로서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도착했는데 동서가 앞치마 곱게 차려입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만삭의 몸으로 고생했을 생각하면 좀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더 도울 일이 없냐며 물어보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할 거 없다며 거실에 애들이랑 있으라고 하더군요. 첫째가 거실에서 아버님과 놀고 있었고 오랜만에 둘째도 시댁에서 서방님과 재밌게 놀았어요. 어머님은 동서에게 상은 준비가 다 됐으니까 수저랑 젓가락만 제대로 놓으라고 말하고는 거실로 오셨습니다. 잠깐 안부 물으며 어머님과 있었는데 동서가 식사하라며 부르더군요. 그런데 전 밥상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나와버렸습니다. 글쎄 저랑 남편이 애들이랑 앉으니까 동서가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가지고 왔는데 일회용품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동서는 저를 보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형님이랑 같은 숟가락 쓰기 싫어서요. 저는 못 배운 사람은 이해해도 배울 자세가 안 된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만삭인데도 어제부터 지금까지 일했잖아요. 이렇게 배우려고 했어야죠. 이게 저희 가족한테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을 준 이유라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동서의 말에 격분해서 말했습니다. 동서, 그렇게 똑똑한데 의사 면허 시험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 나이면 노산이야, 노산. 적당히 좀 해. 나야말로 밥맛 떨어져서 같이 못 먹겠어. 이 말만 남기고 시댁을 또 한 번 나와버렸네요. 남편도 화가 나서 그날은 제일 먼저 애들이랑 저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정말 만날 때마다 얼굴 붉히는 통에 시댁이랑 연을 끊어버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서방님이 사과하겠다고 전화도 하고 찾아도 왔지만 전 듣는 척도 안 했어요. 결국 동서가 출산할 때까지도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안 보고 살아도 시댁 어른들을 안 보고 살 순 없잖아요. 시댁을 2번이나 박차고 나온 맏며느리가 된 게 죄송해서 제가 먼저 사과도 드렸죠. 어머님은 동서가 100번 잘못한 거라고 해주셨고 동서랑은 별개로 시댁 어른들과도 자주 왕래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반찬 좀 드리려고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다가 동서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동서도 저를 보고 놀랐는지 눈치를 보더군요. 서방님은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서방님,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를 둘이나 키우시고 대단하십니다. 서방님은 저한테 엄지를 보이며 웃었고, 저도 같이 웃으며 뒤에 있던 동서를 봤어요. 저는 동서에게도 고생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제 말을 들은 동서는 고개만 숙이더군요. 하루 이틀 보는 싸가지도 아니고 이젠 그러려니 넘길 정도로 내성이 생겼었나 봐요. 동서가 아이를 데리고 거실로 갔고 저랑 남편도 거실에 앉아 서방님 얘기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님은 아마 뱃속에 있는 게 편하다고 할 정도로 육아가 힘들 거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육아를 하다 지쳤는지 동서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워봐서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동서에게 넌지시 물어봤죠. 애 보는 거 힘들어도 동서 몸부터 챙겨. 얼굴이 반쪽이네. 요즘 잠도 못 자고 미칠 것 같아요. 애가 잠도 통 안 자고. 100일은 지나야 잠도 길게 잘 텐데 막 태어났을 때가 제일 힘든 거야. 애 엄마들끼리는 통한다고 동서랑 육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세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더라고요. 동서도 그간 너무 힘들었다며 어머님이랑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늘어났죠. 그래서 애 보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동서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형님은 지금이 더 힘들지 않아요? 내가? 애들 저 정도면 다 큰 건데 뭐가 힘들어? 아니, 요즘 돈 없어서 생활비도 빠듯할 거 아니에요. 월세 매달 내는 것도 등골 휠 텐데. 애들 때문에 일자리 못 구하시는 거면 저희 집에서 일하실래요? 편하게 그냥 집 청소 좀 해주세요. 내가 왜 동선의 집 일을 해? 미쳤어? 그냥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월급 200에 대출도 받아줄게요. 도대체 언제까지 월세 살게요? 전세라도 옮겨 가셔야죠.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서방님의 뺨을 쳐버렸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봤는데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서방님께 말하더군요. 야, 이 새끼야. 넌 네 부인이 함부로 떠드는데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언제까지 제멋대로 떠들게 둘 건데?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서방님께 말했는데 놀란 동서가 남편을 보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금 몰상식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서, 말 조심해. 동서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저도 동서에게 소리를 쳤는데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방님의 뒤통수를 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 서울대 보낸 엄마야. 나도 내 새끼 잘못하면 이렇게 키웠어. 너, 네 새끼 서울대 보내고 싶고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나한테 한 수 배워. 어머님의 말에 동서는 어리 나간 듯 했어요. 서방님은 졸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셈이었습니다. 서방님은 동서에게 말했어요. 당신, 형수님이랑 우리 형한테 사과해.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애기 100일 되기 전까지 여기서 지내. 당신 혼자 애 보는 꼴 내가 불안해서 더는 못 보겠어. 서방님의 말에 동서는 자기가 하겠다며 말했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은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시댁으로 들어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동서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곰도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이랑 마늘 먹고 사람 됐다고 하잖아. 너도 여기 와서 사람 돼서 보내줄게. 엄마 되기 전에 사람이 되는 게 먼저야. 우리 큰며느리가 너 용서할 때까지 여기서 육아해. 결국 동서는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어머님은 얄짤 없다며 서방님에게 바로 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서방님의 사과에도 듣는 척도 안 했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만 가서 쉬라며
나중에 전화 주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전 어머님께 반찬만 드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남편에게 속이 다 시원하다며 칭찬해 줬더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당신이 나 때문에 죄 없이 당하는데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곰탱이 남편 데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럴 땐 또 든든하네. 남편이 사고 친 이유로 믿기만 했었는데 그날은 훤칠하고 잘나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두 다리 쭉 뻗고 잤습니다. 얼마 만에 근심 걱정 없던 밤이었는지 아주 단잠을 잤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소갈이 하던 일이 또 하나 풀리는 일이 있었답니다. 바로 남편의 중마고 부장님이 드디어 돈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동안 조금씩 보내던 돈은 이자라고 생각하라며 저희 부부에게 7천만 원을 그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전화를 직접 주셔서 진심을 담은 말도 해주셨어요. 내가 동생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살다 힘든 일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도와줄게요. 부장님은 이제 애들 유학 비용도 형편에 맞게 하기로 했다면서 캐나다에 있는 아내랑도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부장님은 본인 부모님에게 손을 벌린 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덕에 바로 전세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남편과 쓸고 닦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도 월세 살 때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생겨서 저금도 하나 생기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시 저금도 하고 예전처럼 남편이랑 미래도 그리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있던 부장님 와이프가 사과의 의미로 저에게 명품백도 선물로 보내주신 거 있죠? 명품 욕심은 없었는데 공짜로 생기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형편이 좋아지는 동안 동서는 어떻게 지냈는 줄 아세요? 어머니께 육아 스킬 전수 받느라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놀려주려고 시댁 가보면 분유 타느라 정신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실수할 때마다 면박을 주더라고요. 어머님이 글쎄 동서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서울대 나온 애가 분유 물 온도도 잘 모르고 그렇게 젖병 흔들면 분유가 안 녹는다니까. 에휴 몇 번을 말해 혼자 할 수 있을까 원. 어머님은 동서가 하는 것마다 못마땅한 시선으로 말하더군요. 시아버님도 애 운다며 얼른 달래야 한다고 성화였고 동서는 그야말로 혼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머리만 좋으면 뭐하냐? 지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 주제에. 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을 해볼게요. 너무 웃기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콧대 높은 동서는 기가 팍팍 죽어 있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저 모양으로 살지도 않았겠죠. 어머님은 말도 못할 정도로 동서 군기를 꽉 잡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님은 애를 봐주는 게 아니라 동서를 보며 동서를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서는 애 키우는 일에 훈수 두지도 않고 말을 막 하는 이상한 버릇도 사라졌어요. 입 잘못 놀리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한 소리씩 하시니까 고쳐질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시댁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사람 하나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동서도 초보 엄마답게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배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 잘 키우는 것도 좋지만 부모가 먼저 잘못된 버릇이 있나 살펴야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잘못된 인성으로 애들 가르치면 제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육아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잘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가 애들 막 키우고 싶어서 막 키우겠습니까? 애들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엇나가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부모가 제대로 개념 잡고 올곧게 있어야 애들도 부모를 보고 하나라도 더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동서랑 제대로 맞붙고 나니까 저도 이제는 좀 봄이 온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이 봄을 즐길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행복하네요. 잠깐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도 알 수 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일상만 가득하길 바랄게요.